2026년 봄 중동의 한 도시에서 장면 하나가 포착됐습니다. 외신 기자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밤의 도심, 외국인 거주구역의 건물들이 줄지어 어둠에 잠겨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사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수십 개국의 깃발이 걸려있던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불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습니다. 그 사진에는 딱 하나 불이 켜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 건물이 어느 나라 대사관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참을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 걸린 국기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잠시 멈췄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깃발은 태극기였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우디의 혈맹을 자처하던 강대국들이 모두 짐을 싼 그 자리에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나라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우디 왕실과 외교 엘리트들의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감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26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대표단을 향해 꺼낸 한마디는 외교사에서 쉽게 나오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한마디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관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쌓이고 위기의 순간에 선택이 드러나고 그 선택이 역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한국이 아무도 아니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2년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처음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였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수치입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나 말라위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전 국토는 폐허에서 복구가 한창이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외교력은 전부 미국과 일본을 향해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1938년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이후 사우디는 세계 경제의 핵심 공급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석유 수출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왕실은 국가 현대화의 속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날마다 커졌습니다. 그 사우디에게 한국은 석유를 사가는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외교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븐 사우드 국왕이 USS 퀸시 함선 위에서 만났던 그 역사적 악수 이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철의 구조 위에 세워졌습니다. 공식 표현은 원유와 안보의 교환이었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고 미국은 왕실의 안보를 보장하는 구조였습니다. F-15 전투기,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수천 명의 미군 기술 인력, 사우디 왕실의 생존 자체가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우디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로 중동의 오일 머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스미토모. 이들은 사우디의 대규모 정유시설과 석유화학 플랜트, 항만, 도로, 발전소 사업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들이 리야드와 제다의 거리를 가득 채웠고 사우디 유력 가문의 자녀들이 도쿄와 오사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은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니라 사우디 근대화의 경제 설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의 이름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은 사우디 땅 위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의 노란 헬멧들이 사우디의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982년 한국 해외 건설 인력은 중동 전역에서 연간 17만 명 규모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들이 사우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리야드와 담맘을 잇는 고속도로, 주베이 산업단지의 핵심 기반 시설, 동부지방의 항만과 공항, 사우디 현대화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의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 계약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한국인들은 짐을 싸서 귀국했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했고 사우디는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외교적 신뢰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아직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신뢰는 그보다 훨씬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평온한 시절의 계약과 협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 맞을 때 손을 잡는 것은 외교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관계의 성격은 반드시 불리한 순간, 아무런 이익도 없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진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2026년 봄,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전에도 긴장은 있었습니다. 걸프전이 있었고, 이라크전이 있었고, 예멘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균열들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됐고, 지역 내 복수의 비국가 무장 세력들이 활성화됐습니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공항이 일시 폐쇄됐습니다. 민간 시설들이 긴장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각국 대사관에 본국으로부터 타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4단계 여행 경보 가운데 최고 수준인 여행 금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국민 철수를 위한 군 수송기 투입이 승인됐습니다.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대피 절차에 들어갔고, 현지 기업 주재원들에게는 즉시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십 년의 동맹, 수천억 달러의 방산협력. 그러나 안보가 흔들리는 순간 미국의 첫 번째 행동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국가든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뒤따랐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연이어 자국민 대피 공고를 발령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대사관들이 철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문서들이 파기됐습니다. 현지 직원들이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들이 하나씩 어두워졌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자국민 대피 공고가 발령됐고, 주재원 가족들이 먼저 민간 항공기로 이동했습니다. 현지 법인들이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우디에 투자한 종합 상사들의 현장이 멈췄습니다. 사우디 땅에 새겨진 일본의 이름들이 순식간에 고유해졌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결정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거주구역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국제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계 병원들이 대부분의 외국인 의료진을 빼냈습니다. 외국계 건설 현장들이 속속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도시의 특정 구역 전체가 버려진 공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각국 대사관에 긴급 협조 요청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동수단이 없는 민간인 대피를 위한 차량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신장비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절실했습니다. 현지의 의료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답변들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자국민 보호 절차를 진행 중인 관계로 협조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논의 가능합니다. 지원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외교부 당직자들이 대사관 목록을 훑어내려가던 그 시간, 거의 모든 번호에서 같은 답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넣은 몇 개의 대사관 중 하나에서 다른 목소리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도 본국으로부터 철수 권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서 자리를 피하라는 연락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건물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결정의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비우면 이 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홀로 남겨집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창한 국가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교적 계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더 조용하고 더 깊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각지의 건설 현장과 플랜트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집결해서 지정된 안전지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차량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같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짐을 내렸습니다. 좌석을 비웠습니다. 아이를 들어서 차 안으로 넣었습니다. 옆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따라했습니다. 명령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걸었습니다. 낮 기온이 48도를 넘는 사막의 열기였습니다.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물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걸었습니다. 차를 비운 사람들은 뒤에서 걸었고 앞서가는 차를 향해 먼지 속을 걸었습니다. 한 근로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사우디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동영상으로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훗날 그는 그날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의료진이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여러 나라의 의료기관들의 긴급 지원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비와 물자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이 닿았을 때 팀을 이끌던 의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팀원들을 불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장비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을 사우디는 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실 관계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국 대사관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나라 대사관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했을 때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건설을 맡기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에 함께 있어주는 나라로. 그 모든 것을 사우디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외교를 바꿉니다. 사우디 외교 엘리트들이 그날 이후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동맹을 판단해왔는가? 무기의 양인가? 투자한 자본의 크기인가? 허명한 조약의 수인가? 아니면 위기에서 함께 있어주는 행동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전 2030이라는 국가전환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있던 사우디에게 파트너 선택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의 핵심은 탈석유 경제 전환입니다. 사우디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세계에서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우디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움이 시작됐습니다. 제70km 길이의 직선 도시 더라인, 사막 위에 세워지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닙니다. 사우디가 석유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 경제 모델을 만드는 실험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사우디의 다음 세대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파트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만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는 파트너는 이 수준의 사업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뀔 때마다 협상 테이블을 뒤집는 파트너는 리스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짐을 싸고 나가는 나라의 핵심 인프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사우디가 필요한 것은 어려운 순간에 자리를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기준을 행동으로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았고 납기를 지켰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현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발주처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 업체와 일하는 건 다르다는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평판이 비전 2030이라는 국가 도전 앞에서 협력 파트너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불려오는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물산이 네온건설 컨소시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 비전 2030 연계 대형 플랜트 사업에서 계속 이름을 올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 전환 사업에서 핵심 기술 파트너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에서의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방산물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세계 방산 수입 상위 5개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나눠 가졌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한국 방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우디 측의 관심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에서 연이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한국 방산이 글로벌 신뢰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납기 준수율과 기술 이전 의지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군사 당국자들이 한국 방산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나라인가? 그 질문에 한국 측이 별도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랍 문화권에서 형제, 아랍어로 아흐라는 표현은 외교 언어의 수사가 아닙니다. 계약 관계를 초월하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해관계가 바뀌어도 옆에 있는 존재, 조건을 따지지 않는 관계. 아랍 사회에서 이 단어는 가족의 언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 대표단을 향해 이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것은 준비된 연설의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을 가까이서 목격한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왕세자는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고 통역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이 진짜였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집약된 한마디였습니다. 1970년대 사막 위에서 땀을 흘렸던 이름 없는 건설 근로자들의 시간. 한국전쟁 이후 무일푼의 나라에서 와서 배움과 기술을 사우디 땅에 쏟아부었던 수십만 명의 시간. 위기의 순간에 불을 끄지 않은 대사관의 시간. 차를 비우고 걸었던 근로자들의 시간. 현장으로 들어갔던 의료진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합쳐져서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이 사우디로부터 수입한 원유 규모만 306억 달러에 달합니다. 건설, 방산, 디지털 인프라까지 포함한 실질 협력 규모는 이미 단순한 에너지 거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우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 관련 인사들의 서울 방문도 이전보다 눈에 띄게 찾아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한 가지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렵고 위험했던 그 순간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기억이 두 나라 사이의 모든 숫자보다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안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한국은 사람이 어려울 때 옆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내는 관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안보협력은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바뀌면 흔들립니다. 실제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셰일 혁명 이후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생겨났습니다. 자본 투자는 더 높은 수익률이 나타나면 방향을 틉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함께 있어줬다는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협상 테이블 위의 숫자가 흔들릴 때도 남아있습니다. 외교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것이 신뢰의 실질적 기능입니다. 일본의 전략은 갖지 못한 것을 감추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가진 것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전략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강력한 외교 자산이 됐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오랜 시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화려한 선물 공세도 받아봤고 대규모 투자 약속도 들어봤고 안보동맹 강화의 메시지도 충분히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무엇으로 기억되는가를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나라로 기억되는가?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로 기억되는가? 아니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리를 지킨 나라로 기억되는가? 역사는 반복적으로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무기와 자본으로 만든 관계는 무기와 자본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먼저 생각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들을 만든 사람들은 외교 역사를 쓴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단순함이 어떤 전략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형제라는 한마디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 결정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모두의 경제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